국토계획법의 기출문제. 자, 국토계획법 맨 뒷부분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관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이 확인 문제인데,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용어는 국토계획법의 뒷부분에 나오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을 50% 강화해서 건축주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규제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을 50% 강화하는 구역입니다. 자, 일단 1번 보시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50% 범위 안에서 강화 적용한다. 맞습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이면 용적률을 50% 범위 안에서 원래 용적률의 절반 정도까지를 강화해서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이 문제도 조금 세부 지문입니다. 즉시 검토하는 게 아니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해놓고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해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1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같은 거 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 변경해야 됩니다. 자, 명칭 변경도 변경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공업지역에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고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때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6명이죠. 특별시,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틀렸습니다. 자, 옳은 거는 1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확인 문제입니다. 또 옳은 걸 찾는 거네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지문처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중첩하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대학교, 고등교육법상 대학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되는 기반시설 종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로 이제 신규 개발지에서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해라 이렇게 정하는 거죠. 아파트나 상가 짓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에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가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대학교는 제외되어 있으니까 이 대학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되는 기반시설 종류에서 제외됩니다. 초중 고등학교 같은 것들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돈 좀 내라.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죠.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여러 종류 건물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는 사람들, 건축주들이 내야 되는 돈인데, 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하는 건축주한테 부과하는 돈인데, 이 돈은 이 부과금은 현금, 신용, 직불카드 납부가 원칙이고 물납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납도 인정할 수 있으니까 답이 3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뒤에 또 따로 나올 겁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처음에 제한을 걸고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앞으로 기반시설이 설치될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될 때까지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도 가능하죠. 근데 연장을 할 때는 심의를 안 거친다고 그랬으니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틀렸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을 3년 정도 이내로 제한하고 2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을 할 때는 심의를 안 거칩니다.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면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기반시설 설치 작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1년 안에 안 하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니까
설치 계획을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고 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한은 1년입니다. 1년.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이 안 되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다 틀렸고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3번. 자, 3번 문제는 우리 앞에서 본 거를 한 문제짜리로 냈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재활용시설 같은 것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되는 기반시설인데, 여기 대학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대학교는 제외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이죠. 답은 3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규제가 완화되는 적에서 1번 지문처럼 법령의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우리 특광시군수 6명이 정하는데 주로 신규 개발지에다 합니다. 신규 개발지가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는 데가 4군데가 있었습니다. 자, 1번 지문처럼 법령이 개정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가 되면 지정하여한다로 처리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1번 지문 맞습니다. 자, 녹지나 폐기물 처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자, 동일한 적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중복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했으면 그 외의적으로 나가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하여 정할 수 있다. 틀렸네요. 3번이 답입니다. 자,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할 때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과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 등 29가지 건물을 신축, 증축할 때,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할 때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과 대상이므로 리모델링이나 개축 같은 것들은 설치비용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 건축행위가 설치비용 부과 대상이 되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 대상으로 계산한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행위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이 되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그런 지문들이 있습니다. 계산할 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번 지문의 의미는 기존 건축물이 연면적이 250짜리입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데,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신축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0제곱미터를 더 이렇게 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기존 건축물 사이즈가 25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그걸 철거하고 300짜리로 신축한다 그러면 이때는 아까 우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원래 200제곱미터를 넘는 부분이 부과하는 건데 기존 건물 자체가 250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고 신축을 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계산할 때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 초과하는 250을 초과하는 부분만 낸다는 거지, 원칙과 다르게, 자, 원칙은 200제곱미터 넘는 부분만 내는 건데 이건 기존 건물 자체가 250이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되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이 250이면 250을 초과하는 부분만 계산해서 부과하겠다. 원래는 200을 초과하면 다 부과하는 줄 알았는데 기존 건물 자체가 250이었기 때문에 기존 연면적 250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거는 3번 중복하여 정할 수 없다. 이것들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리모델링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한번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십시오. 기출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국토법상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종합문제, 혼합문제네요. 개발밀도 쪽도 물어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원래 용도지역,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정해지면 강화되는 거죠. 자, 강화할 때 어떻게 강화합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들어가면 원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해서 강화하는 겁니다. 자, 그때 대통령령에 용적률만 50% 내라고 써있죠. 근데 완화라는 표현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들어가면 원래 용도지역,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완화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강화할 때 용적률이 50%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50% 이내로 용적률을 강화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당의 용도지역에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만 하는 곳입니다. 완화는 안 됩니다. 강화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숫자를 정하는데 대통령령 숫자는 현재 용적률만 50%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고 써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죠. 우리 6명의 관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하는 거니까 부분적으로 군수도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할 수 있고 정할 때는 심의를 거치고 정합니다. 자, 도지사 승인은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군수가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바로 이제 고시하면 되는 거지 도지사한테 승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자,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고 설치가 곤란하다. 기반시설이 부족 예상이고 설치가 곤란할 때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 시장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자, 설치계획 수립하는 기한은 1년을 주는 겁니다. 자, 시장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할 수 있는 관청이 되는 거죠. 우리 6명이니까 부분적으로 시장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 그러면 이제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기반시설 설치계획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설치계획 수립하는 기한은 1년을 주는 거죠. 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자,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 자, 이 지문은 왜 틀린 거냐면 개발행위 허가면 5가지입니다.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거, 토지 용질 변경, 토석 퇴치, 토지 분할 5가지 개발행위가 모두 설치 비용을 내는 게 아니죠.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는 사람만 내는 거지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퇴치는 안 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받는 자가 5개가 있으니까 5가지가 모두 부과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건물의 건축이나 증축을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하는 사람들만 부과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5번 질문도 잘못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 아까 우리 3번으로 보시는 게 보시면 3번이 아니라 이게 지금 답이 4번으로 봐야 되겠죠. 3번 같은 지문은 이거는 틀린 지문이고 4번이 맞죠. 네, 시장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한은 따로 안 나왔지만 1년 안에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옳은 거죠. 네, 옳은 거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니까 4번을 정답으로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6번. 자, 시장 문수가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자, 우리 예전에 광역도시계획 같은 거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 듣고 자, 이거 성장관리 계획입니다.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주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범도시 사업계획도 뒤에서 한번 언급을 할 건데 이것도 주민 의견을 듣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주민 의견을 듣고 심의로 넘어가고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네, 용적률을 50% 강화해서 주민 의견 안 듣는 거니까 5번은 주민 의견 듣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고시하면 되죠. 주민 의견은 안 듣는 거고 1, 2, 3, 4번은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시험 문제 더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 자, 광역시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면 광역시장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광역시에서 하기 때문에 광역시장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고 나서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설치계획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이제 기반시설 공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죠. 자, 2번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대상이 맞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도 거치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자, 3번 광역시장이 국토법의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죠. 하여야 한다. 자,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로 처리하는 거지 지정할 수 없다가 잘못됐네요. 답이 3번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수립했을 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고 나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전에 먼저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게 나와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1년짜리 나왔네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을 안 하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봅니다. 답이 이제 3번이 틀렸죠. 3번은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8번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앞에 설명이 다 된 거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 대상자는 자, 이게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고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는 행위로 보셔야 됩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는 것들이 부과 대상이다. 기존 연면적 포함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건축행위입니다. 정답을 아까 요거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9번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자,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이 18회 때 나왔었는데, 자,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될 때, 자,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될 때, 이 지정기준 같은 것들이 맞아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인데, 자, 1번 지문처럼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차가 매우 막히는 지역들입니다. 이게 바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해당 지역의 도로가 깔려있는 비율이 국토부 0으로 정하는 기존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됐을 때, 자, 이것도 특정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부 0으로 정하는 기준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이면 도로가 20% 이상 부족하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해 특정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부 0으로 정하는 기준 도로율보다 20% 이상 미달이므로 도로가 20% 이상 부족한 지역들. 3번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여기 향후 2년 안에 하수 발생량이 하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때 맞고 자, 보시면 향후 2년 안에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의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기반시설 같은 수도가 부족한 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 5번의 기준이 안 맞죠.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때 그 기준이 맞으니까 기준이 30% 이상이면 기준이 잘못 잡힌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4번 향후 2년 안에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앞으로 2년 안에 수도가 부족한 점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만 초과하면 이쪽도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30% 이상이 아니라 20% 이상으로 바꿔서 기준을 적용하는 거니까 이 기준 자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5번을 답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들,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부 0으로 정하는 기준 도로율보다 20% 이상 미달하고 있는 지역들, 도로가 20% 이상 부족한 지역들, 향후 2년 안에 하수 발생량이 아니면 향후 2년 안에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그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5번을 주의하셔야 돼요.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만 초과하면 부족한 지역으로 보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정할 수 있으니까 30% 이상의 기준이 안 맞는 겁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로 보시면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지역들. 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으로 정한 지역들은 주로 규제가 풀려서 신규 개발 사업하는 지역입니다. 자, 규제가 풀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보셔야 돼요. 자, 법이 개정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니까 규제가 풀린 겁니다. 자, 법이 제정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2번. 자, 용도 지역 같은 명칭 등이 변경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 행위 제한 완화 해제, 행위 제한이 완화하기 때문에 다 이거 규제가 풀린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3번 보시면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들은 이거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3번 같은 경우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자, 1번, 2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규제가 풀리는 지역들이고 3번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4번하고 5번도 자,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 당해 지역의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들, 전전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1년 만에 허가 건수가 20% 이상 급증한 지역들,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의 차이가 있죠. 보시면 5번도 자,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는 해당 지역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도시 전체, 그 도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도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0%, 그 지역에 속하는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 전체 인구 증가율이 5%, 그럼 30%하고 5% 차이가 25%가 나기 때문에 20% 이상 높은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도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들, 이렇게 해서 이런 지역도 규제가 풀리는 지역이고 인구가 막 모이는 지역으로 봐서 4번, 5번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예전에 이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이제 기반시설 유발 개수죠. 우리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숫자를 단순하게 외우는 작업인데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근데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 계산할 때 들어가는 유발 개수라는 게 있는데 유발 개수는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건축법상 29가지 건물들이 이제 유발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0.7입니다. 0.7이면 이거는 원래 부과되는 금액보다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1보다 작기 때문에. 근데 일종근생이나 이종근생 같은 상가 서비스 업종은 1.3, 1.6으로 원래 부과되는 금액보다 금액이 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번 하얀색 먼저 외우십시오. 단독 공동은 주택이니까 0.7로 기존 금액보다 작게 부과하고 일종근생, 이종근생은 1.3, 1.6으로 원래 계산되는 금액보다 좀 높아집니다. 자, 우리 5, 6, 7, 8번이 주말에 우리가 이용하는 건물들, 문화 및 집회, 극장, 종교면 교회나 사찰, 판매시설이면 백화점이나 마트, 운수시설이면 터미널이라든가 철도역인데 주말에 이용하는 건물들은 1.4, 1.4, 1.4인데 가운데 판매만 1.3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 보고 하셔야 됩니다. 단독 공동은 0.7, 0.7, 일종문생, 이종문생은 1.3, 1.6.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는 주말에 이용하는 건물들은 1.4로 원금액보다 커지는데 판매 같은 경우는 1.3으로 줄여줍니다. 자, 의료시설은 우리 병원이죠. 병원 가서 목숨을 구할 수 있으니까 0.9. 병원 가서 우리 목숨을 구한다. 많이 아픈 환자들은 0.9로 부과하고 교육시설은 주택이랑 동일하게 0.7입니다. 나머지 이건 참고로 보시고 업무시설도 0.7, 숙박시설 1.6, 숙박시설이 특이하게 1.0이니까 계산되는 원금액의 그대로가 유지가 되죠. 자, 위락시설 같은 술집은 2.1로 부과합니다. 맨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은 0.7이고 관광 휴게시설 같은 휴게소는 돈을 좀 많이 버니까 1.9로 부과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단독 0.7, 공동 0.7.
자, 우리 상가업종은 1종근생, 2종근생들은 1.3, 1.6. 주말에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는 1.4로 가다가 판매만 1.3. 의료시설 가서 목숨을 구하기 때문에 0.9. 교육설은 주택과 동일하게 0.7. 업무도 주택과 동일하게 0.7입니다. 자, 숙박설에서는 1.0으로 부과하고 위락설 같은 술집은 돈을 좀 많이 버니까 2.1로 굉장히 높죠. 자, 묘지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을 때 처리한 시설들은 0.7이고 관광 휴게소 같은 휴게소는 1.9로 부과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발 개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2종문생이면 아까 1.6이었었죠. 종교는 주말에 이용하는 건물이니까 1.4. 판매는 주말에 이용하는데 이건 1.3으로 낮춰져 있죠. 위락설은 2.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답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게 위락설입니다. 리을이죠, 리을. 리을이고 그 다음에 1.6 기억이 와야 되겠죠. 리을 기억으로 와야 되겠네요. 리을 기억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10여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기반설 유발 개수가 가장 큰 걸 찾으시오. 단독주택, 주택이니까 0.7. 장례시설도 돌아가셨을 때 처리하는 것도 0.7. 관광 휴게시설은 휴게소에서 돈 좀 버니까 1.9. 이종근린생활설은 상가업종인데 1종과 다르게 1.6.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 제조 공장은 따로 아까 보진 않았는데 이거는 1.3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큰 거는 관광 휴게로 가야 되겠죠. 3번. 정답은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국토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자, 우리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계산할 때 용지 비용 같은 경우도 사립이 되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 같은 것들의 우리 공식은 표준시설 비용 더하기 용지 비용이기 때문에 용지 비용도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사립이 되는 하나의 자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납부할 때 현금, 신용, 직불카드가 원칙이고 물납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걷어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라는 게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라는 걸 설치해서 특별회계에서 이 설치 비용을 걷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와 교육설의 유발 개수는 서로 틀리죠. 자, 의료시설은 0.9고 교육설은 0.7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과받은 납부 의무자는 연기나 분할 납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2개월 안에 부과를 받고 그 다음에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는 거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받는 시점하고 납부 시점이라는 걸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과받는 시점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대상 건축물에 건축 허가를 받고 2개월 안에 부과받고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사용 승인 신청 전까지는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부과 시점, 납부 시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납도 인정한다. 이렇게. 자, 14번 문제가 이게 최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31회 때 이제 굉장히 골탕 먹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본서 없었던 문제고 이거는 이제 별표인데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사립 유치원, 임대주택 같은 것들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여기 농산물 집화장도 원래 제외가 되는데 이게 상업지역은 안 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농산물 집화장을 설치했을 때 기반시설 유발하는 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자, 상업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산물 집화장이 기반시설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사립유치원, 임대주택, 상업지역이 아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설치되는 농산물 집화장.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이면 여기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로 보는 겁니다. 자, 주한국제기구, 택지개발 일정지구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건물 같은 거 지을 때도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이거는
자, 유치원, 임대주택, 그다음에 녹지지역, 관리농림 자연에 들어가는 농산물 집화장이니까 3번은 이거는 농산물 집화장 같은 경우가 상업지역에 들어가면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로 봅니다.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15번 장면도 시험 문제네요. 자, 이게 국토법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시장문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둘 다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틀렸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수립 안 하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1년입니다. 자, 1번, 2번 다 틀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2개월이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는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2개월 안에 부과를 합니다. 자,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시장문수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한테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거죠. 자, 4번 시장문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되면 용적률을 최대 50%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 이게 맞네요. 자, 5번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전까지 납부하는 겁니다. 사용 승인 신청은 7일까지 납부하는 게 아니라 사용 승인 신청 전까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답이 4번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문제가 꽤 많은데 한번 다 풀어보십시오. 이제 강의를 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자, 시험일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